네, 이어서 또 좀 가볼까요? 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저 일단 437쪽의 사평역에서 대해서 질문 드릴 거고요. 437쪽입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그 교재에서는 이제 주된 정서가 이제 슬픔, 뭐 낯선 뼈아픔, 그다음에 뭐 서글픈 어조라고 하고 뒤에 있는 설명도 약간 그 그리웠던 순간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찾을 수 없어서 이제 허무하고 슬퍼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시인이 아니 이 화자가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 또 자신의 힘든 삶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연민하고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주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정서나 어조에 뭐 따뜻함이라든가 뭐 연민, 공감 이런 거를 넣어서 보면은 이게 주된 정서는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 행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어, 네, 마지막 행에서 그게 핵심적으로 또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느끼는 정서를 연민 뭐 이런 걸로. 네, 공감, 연민, 네네네. 위로 이런 식으로요. 음,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서가 좀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느낌이 아마 좀 슬픔, 뭔가에 대한 그리움, 그다음에 이제 연민과 공감이라면 타인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 나와 같은 아픔을 이거 우리가 서로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뭔가 뭘 겪은 사람이 겪은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으로 돌리면 슬프고 그립고 괴롭고 아프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아픈 사람들을 보니까 연민과 공감의 정서가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같은 시인데요. 네네, 그, 저도 연민과 공감의 정서가 좀 드러난다고 보았는데, 요거 교재 440쪽의 이해와 감상에 보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의 끝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네, 화자는 그리운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릴 뿐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는 끝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연민과 공감의 정서로 본다면 그러면 좀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설에서는 행동이 없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연민과 공감의 감정을 갖고 있다면 이제 적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설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행동이라는 건 어찌됐건 외부로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그러니까 화자가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을 나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거는 좀 확실한데 그걸 어떤 행동으로 이제 외면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또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한다든가, 또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뭐 행동을 한다든가라는 건 이제 그건 안 보인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는 사람마다 좀 다양하겠지만 이건 이제 하여튼 평가자에 따른 관점인 것 같아요. 어떤 그 평가자들은 시 속에 내가 시대의 아픔을, 예를 들어 시대의 아픔을 내가 봤다면 어떤 행동하는 이제 뭐 지식인이든 뭐 주인공이든 화자든 그런 모습을 보여야 좋은 시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고, 그것이 설사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윤동주 선생님을 평가할 때 그런 그 평가를 하기도 해요. 윤동주 선생이 자신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 없는 삶. 근데 과연 윤동주의 삶이 그랬느냐? 정말 그 시대에 그렇게 아픔을 느꼈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정말 독립투사가 되어서 뭐 헌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모습은 애매하지 않느냐라고 어떤 관점에서는 평가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이런 것 자체가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시라는 것 자체가 이걸 읽은 독자가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그러니까 여러 부르겠죠. 어떤 독자가 이 시를 읽을 때 자신의 아픔의 경험이 있는 독자가 이 시를 읽는다면 이들의 아픔도 이 화자의 아픔까지도 아마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시의 또 심이 아닌가. 근데 이제 시를 실천적 행동, 으로만 이제 관점을 좀 잡는다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인이 투쟁가가 될 필요도 없고, 그죠? 시인은 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런 비슷한 시대에 아픔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먼저 주어져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떤 시는 그게 행동까지를 보여줄 시도 있고 그 이전에서 멈출 시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연민과 공감의 감정을 가졌다면 이것은 행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부분은 행동까지는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것을 읽은 독자가 또는 이 시를 쓴 시인이 이 이후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았을 어떤 타인을 위해 어떤 공감적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를 읽은 독자들도 여기서 어떤 이런 느낌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길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시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되 그런 가능성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네. 번째여서 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라고 결정해요. 실적하자다가 눈물을 흘린 거를 불빛 속에 던져주는 행위가 공감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한 행위라고 되긴 어려울까요? 이게 이제 그 행위 그 행위인데 여기서는 이제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건 그들을 위한 무엇인가의 직접적인 어떤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행동이냐 아니냐, 뭐 몸을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 행동보다는 그랬으면 더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도 같아요. 뭐 그들을 위한 무슨 뭐 어디에 헌신했다든가 투신했다든가. 그러니까 좀 관점이 그런 관점으로 좀 쓰여진 것 같아요. 좀더 능동적인 네네. 이들을 위한. 네네. 맞습니다. 네,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 네, 혹시 지난 작품에 대한 질문도 해도 네네네.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이번 아, 바다와 나비 관련해서 복습하다가 질문이 생긴 게 있는데요. 바다와 나비요. 121페이지입니다. 네, 121쪽 작품이죠. 네네,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여기 내용 그 이번에 내용 부분을 보면 이제 바다를 동경하는 존재였다가 바다를 만나며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 그다음에 이제 냉혹함을 깨달은 존재로서 서글픔이라는 이렇게 세 개의 이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가 마치 꿈, 현실, 꿈과 유사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느낀 그 궁금증은 마지막에 바다의 냉혹함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도 왜 다시 네가 꿈을 꾸고 있다? 혹시 그러니까 꿈이라고 왜 표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딱 봤을 때 약간 지금 한몽 구조, 그 몽자료 소설에서 나타나는 한몽 구조랑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느껴져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해석을 다시 한번 듣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또 같은 시에서 나비어리의 새파란 토생다리 시즈다라는 그 핵심 구절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감정이 절제가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대입법도 쓰였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 또 그 관련 2001년 객관식
객관식이 아니라 호준의 그 기출을 보면은 바다와 나비가 대립해서 이제 조화의 관계에 이르는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이 구절을 좀 보고 있던데 그것에 대한 이유로는 이제 나비와 초생달이 서로 겹쳐지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화의 관계로 본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러한 이제 그런 해석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순히 이 나비와 또 초생달이 서로 이렇게 포개어지고 겹쳐졌다는 그런 행동적인 그런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서로 조화의 관계를 이루었다고 과연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되는 지점이라 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121쪽 그 내용 부분에서 이제 나비 바다 나비 네, 이걸 이제 그 꿈이 현실 꿈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썼는데 물론 이제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우리가 의도는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한몸 구전이 아니냐 이것보다는 나비가 바다를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나비가 된다. 요거를 그냥 좀 이렇게 유사하다고 본 거예요. 똑같은 환몽 구조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 표현의 핵심은 요 나비가 나비 다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현이다. 이 이전의 나비와 그러니까 요 1번의 나비와 2번의 나비가 서로 다른 나비이다. 그거를 이제 표현을 조금 뭐 마치 환몽 구조처럼 표현한 것 같은데 네. 제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나비가 이미 그 바다를 경험하기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삶의 수준, 삶에 대한 어떤 경험에서 바다를 경험하고 다른 나비가 되었다. 현실을 인식한. 네. 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는 마치 환문구조처럼 써놨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비어리의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감정을 절제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감정의 대위라고 할 수 있느냐?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표현하지 않고 이런 감각적인 표현을 동원했다고 본다면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시험에서 나비와 초생달이 조화로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조화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기출 문제가 없죠? 있으신가요? 없죠? 잠시만 갖고 있어가지고. 그게 혹시 객관식 문제였었던가요? 서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적 의미를 해석하라는 식으로 아, 그 저기 들이 나와 있었어요. 서술형 문제였던가요? 그러면 네, 그 몇 년도일까요? 잠시만요. 그게 아까 저기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2001년도라 적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서술형 때 문제. 네네. 네네. 근데 답을 쓰라고 했던가요, 그때? 네, 여기서 정확히 문제 다시 한번 네네네. 읽어드리면 그 바다와 나비도 있고 바다와 나비가 대립해서 조화의 관계에 이르는 부분을 찾아 시적 의미를 해석하시오.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음, 그때 조화는 뭐 바다와 뭐 이런 초생달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한 장면에 그려졌다의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되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조화의 의미보다는 그때 2001년도 아마 기출 문제에서 아마 그 언급된 표현 같습니다. 그거는 한 장면에 이제 한 컷으로 본다면 오버랩 되었다라고 하는 쪽의 의미로 그 문제는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조금 회화적인 이미지로 네네네네 보는 맞아요. 게 맞다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화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고전 문학 시가 할 때도 주로 말하지만 이게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거기에 뭐 면왕정을 짓는다. 그러면 과거 우리 그 선조들의 인식은 지금의 이런 그 서구적인 인식은 완전히 그곳을 다 뭐 밀고 막 축대를 쌓고 이렇게 막 돌을 올리고 해서
이 기계적인 어떤 세계관이라면 이 조화로운 자연에 대한 조화로운 세계관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로. 그래서 우리 과거에 멸항전가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 어떤 용어가 나왔었냐면 자연 친화에서 어디로 넘어가냐. 그게 조화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무라일체라는 거. 그때는 이제 그냥 자연 속에 나도 일부. 이게 원래 이제 조화의 기본적인 의미인데 그 시험 문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화적인 의미로 한 장소에 두 개가 이렇게 좀 그려지기 어렵잖아요. 나비하고 달이 걸려진 상태는 쉽게 이제 이런 해석이 뒤에도 있습니다. 달이 떴다는 건 밤이죠. 그러면 나비가 날아다닐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바다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밤에 바다에 나비가 날아올라서 이런 초생달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이 장면을 이제 그 시각적으로 보여줬다 이 의미로 쓴 표현 같습니다. 그때의 조화가.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네, 이해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들. 질문도 좋고, 뭐 읽으면서 깨달은 것도 좋고, 뭐 눈물을 흘렸어도 좋고. 저 네네. 그러면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네. 드리겠습니다. 그 446쪽에 하급반 교과서고요. 하급반 교과서입니다. 446쪽. 굉장히 심플한데요. 여기에 어조에서 자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화자가 자조를 어디서 느끼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부분에서 자조적 어조가 드러났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조에 이제 자조적, 부정적 이런 표현을 썼죠. 어떨까요? 자조적이라고 제가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자조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자조. 스스로? 뭔가 그러니까 쓴웃음? 음.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 장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이 쓴웃음이 나게 한다는 의미로 이제 봤어요, 제 입장이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나오지.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뭔가 되게 일제식으로 뭔가 통일된 어떤 모습. 음. 그렇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획일적이죠. 또 무비판적이고. 이제 시대하고 또 연결시킨다면 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어떤 학생들의 모습 또는 민중들의 모습을 이제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화자는 뭔가 현실을 알고 있는 음, 사람이 봤을 때 보여지는 쓴웃음이라는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조가 좀 헷갈렸던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웃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이제 이 현실 자체가 참 씁쓸하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네, 자조를 여기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쓴웃음, 네. 현실에 대한 쓴웃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도 이제 네네,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조금 이어서 네.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럼 자조가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 있는 이제 구절을 좀 찾아보아라 했을 때, 활자,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라는 그 구절이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조라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쓴 웃음이다, 라고 말해주셨는데, 그것도 물론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자조의 의미로 약간 이런 현실을 조금 반어적으로 조금 보는 듯한 그 느낌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외우기도 좋아라라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도 좋아라라는 약간 반어적인 그런 느낌이 드러나는 이 구절이 자조가 드러나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것도 볼 수 있고요.
어찌됐건 그 해석을 해보면 맥락상 딱 그 구절이냐도 이제 가능하지만 계속 따라 읽는 거 겉모습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단어가 다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조아라만 아니라 이 그 맥락의 의미상 정말 청아하고 꾸밈 없는 목소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죠? 뭔지 모르고 하는 행동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판단하지 않고 그런 것도 다 포함되고 교과서 네. 그 교과서의 글씨 큰 모습도 그렇고 그거를 따라 읽는 모습도 그렇고 그걸 다 포함하는 좀 맥락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ቤ장터 질문. 목계장터요? 네, 다시 목계장터로. 네, 401조. 약간 스터디하다가 얘기가 나온 건데 여가 시에서는 하늘이 계속 시작 하자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객 전도가 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냐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께서는 주객 전도는 약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반대로 그렇게 되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냥 좀 주체랑 객체랑 반대되면은 주객 전도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었어서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객 전도가 되려면 하늘이 날더러 구름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더러 구름이 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산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내가 강더러 잔돌이 되라 하고 돼버리거든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건. 주가 지금 하늘이고 땅이고 나가 나고 내가 객이고 이 겉으로 본다면 주객이 뒤집어졌다는 건 지금 이 표현에서는 하늘이 나에게니까 하늘이 나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하늘에게 이거를 주객전도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 교재 덧볼보는 보면은 내용 페이지 401페이지에 보시면 표현 자본 표현 발상에 하늘 땅 산 강 객체화된 대상이 화자를 주관하는 것처럼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이 나한테 뭐 구름이 되라고 하고 땅이 나한테 바람이 되라고 하는 거 결국 시적 화자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결국에는 구름처럼 떠돌아다니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잔돌처럼 좀 정착하고 싶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어쨌든 이런 행동을 그러니까 떠돌아다니고 정착하는 행동을 하는 주체는 시적 화자잖아요. 근데 지금 시적 화자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행동을 내가 할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늘이랑 땅이랑 그다음에 강이랑 산한테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어쨌든 의인화가 된 거고 이 자연물들은 그리고 이 자연물들이 사실상 진짜 시적화자한테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적화자 입장에서는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하고자 하고 싶은데 본인의 객체로 설정해서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있는 표현이 이제 그 표현은 아니고 결국은 그냥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의인화로 끌어들였다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그냥 하늘과 땅이라는 그 구름과 바람이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냥 그걸 의인화시켜서 그 존재하는 그냥 공간을 표현한 거지 뒤집어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산이라는 어떤 대상 또 땅 또 산 강이라는 거를 좀 끌어다가
표현한 거를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뒤집어졌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음. 객체화된 대상이라 그냥 이렇게 자연물이죠. 자연에 존재하는 자연물. 자연물은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없는데 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는 건데 마치 명령을 받는 것처럼 그냥 의인화시켜서 그 이유는 그거예요. 좀 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연물에 의해서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부정한 사람 노래, 부정한 사람 노래에서 페이지 428페이지 네, 428쪽. 시의 상세가 표현 생각하신 부분에 제가 눈을 해석했을 때 눈은 안착하지 못하고 안정된 상태가 아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눈은 안착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시착하자의 심리를 반영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때 눈은 시착하자가 본인과 동일시하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눈이 동일 객관적 성감물이냐? 응. 뭐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대신으로서 결국 난데 나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객관적 성감물보다는 나를 상징하는 또는 나와 같은 젊은이들, 나와 같이 방황하는 청춘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70년대 후반을 살고 있는 이제 이게 시대가 반영됐다고 또 보여요. 70년대라고. 그렇게 상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착하자인 나와 동일시되고 있는 대상은 맞을까요? 아니면 좀 더 폭넓게 봐야 될까요? 동일시라는 표현보다는 상징, 나를 눈으로 표현한 거다. 내가 흩날려 떠돌아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그게 눈이다. 눈이 나다. 나와 같은 젊은이다. 상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시한 단어 너무 더 세다. 네네네. 그리고 네. 네네. 화장 몇 페이지일까요? 398쪽. 네, 화장입니다. 네. 좀 여러 가지로 저는 의견들이 있던데 그냥 내용적으로는 화사가 고향에 와서 친구들이랑 고향에서 풍경을 나타내는 그 힘겨운 거 혹은 장소의 그런 이제 흥취가 들어간 표현 혹은 이 상황 자체가 좀 부정적이고 너무 현실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비극을 조금 더 그런 부정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적인 표현으로서 이런 분위기를 상정하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뭔가 눈물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흥겨움이라는 분위기를 하면서 조금 더 그런 상황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이런
표현을 쓴 건가? 라고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해석이든 다 약간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더 틀린 해석보다 조금 더 우세한 해석이 있는지 여쭤보는데. 근데 이제 그 첫 줄이 그렇게 나오긴, 일행이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마다 흥겹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가만히 내용을 읽다 보면 과연 화자가 이들을 이렇게 못난 놈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어감, 근데 아래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 그 못난 놈이라는 것이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인물 군상으로 보기보다는 친근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바라보면 또 다른 누군가, 나 말고 나는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지금 만난 사람들을 마이너스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의 표현, 애칭 정도, 친근하고 애정의 표현. 다만 애정이 담겨 있는데 그 안의 의미는 역시 고통받고 있는 농촌의 어떤 민중들의 아픔, 농민들의 아픔, 이거를 친근한 표현으로 쓴 것 같아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있다 하더라도 이 표현이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마이너스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거는 네네. 너무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들은 부분은 네네. 그 못난 놈 말고 네네. 거기 이제 부분가 네네. 넘었는데 흥겹다라는 그 네. 시의 분위기 자체가 네네. 이 시는 장터에 대한 흥겨움만 이야기하는 시가 아니고 네네. 사실 조금 더 이제 시대적이든 이 시에서 드러나는 어떤 요소들이든 해석을 해보면은 그 농촌에 살기 힘든데 그런 어려운 현실과 상황이 부정적으로서 드러나 있는 시인데 이 시행의 첫 행은 막 흥겨운 모습을 먼저 배치를 해놓은 게 혹시 그럼 어떠한 시적 효과가 의도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 친근 애정과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들을 얼굴만 보기만 해도 좋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그럼 막 어떤 장터의 분위기나 어떤 뭐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더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나 이런 거하고는 크게 연관지을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얼굴만 봐도 흥겹다는 거거든요. 좋다는 거잖아요. 나랑 애정과 친근함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얼굴만 봐도 좋아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아래 내용을 보니 결국 또 이야기도 듣고 서로 이제 만난 것 같아요. 이들을 계속 만났다기보다는 뭐 하여튼 뭐 장날이 되어서 만났겠지. 만나니까 신나는 거야. 그런 친근함과 애정의 표시. 그런데 결국 밑으로 내려와 사연들을 보면 너네들을 만나서 좋고 신나지만 너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힘겹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고통스럽구나로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떤 이제 보기를 만약에 주고 네.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 보는 거는 좀 틀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연결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신나는 거야. 내가 오랜 내 사연을 다 아는 내 오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해석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그러나 이제 그 이면에는 어찌됐건 뭐 아픔이 있는 거죠. 그냥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네네. 제가 이거 시를 공부하면서 그 작가에 대해 좀 찾아봤는데 시 문학 기행이라고 작가가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작가의 시 세계에 대해서 작가가 직접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조합 얘기든지 이런 게 다 자기 아버지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이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농촌의 그 흥겨운 친구들 만나는 정겨움 이런 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직접 보았던 이 직접적인 그 장소인 그 노원 장터의 그 모습이라고 자기가 소설 그 시인이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노원 장터의 모습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나이를 먹고 나서 이 시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렇게 서술을 했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시간을 겪고 나서 좋은 장소를 다시 바라봤을 때 자기가 보았던 경험했던 그것과는 좀 다른, 그리고 시대적 현실 뭐 이런 거 연관해서 보면은 좀 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 이해를 좀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문학 기행 작가 직접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거 좀 찾아보시면은 많이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은 거 하고 계시네요. 어려운 와중에도. 좋아요. 그런 마음을 잘. 근데 하나 더 네네네. 네. 그 제목 부분에 네. 화장의 의미 해석해 주시면서 네네. 광부들의 등골을 빼먹는다고. 누구의 등골이요? 광부들의 등골을 광부? 빼먹는다고. 네. 그래서 이게 왜 광부가 광부? 이 시가 하는 노음인데 충족은 노으면 연합인데 여기에 실제로 일제 강점기 때 세탁 광산이라고 그 광산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화장이 장터의 팔을 의미하잖아요. 그 장터가 그 노은 장터가 그 당시에 자기 어렸을 때그 광부들이 여기서 받게 됐고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갔었는데 이제 70년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광산도 다 망하고 다 사람들 다 떠나가고 그래서 서울 농촌의 현실 이런 걸 좀 반영했다고 아까 직접 얘기한 게 있어서 제가 그러면은 광부들의 애환이 서리는 공간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왜 등골을 빼먹는다고 하니까 장터가 장터가 왜 이걸 빼먹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렇긴 해도 시하고 연결 짓는다면, 시 내용과 연결 짓는다면 농민 쪽이 어찌됐건 뭔가 가깝고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이 끝난다는 의미라고도 하나 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이제 이런 시골 장들은 끝났다. 더 이상 이 안에서 이제 빚 안 지고 뭔가 생산물을 얻어 서로 교환하고 하는 일들의 시간이 이제 황폐화되었다 쪽의 의미. 장이 진짜 끝, 엔드, 시작, 끝, 요런 의미도 있고, 이러한 어떤 풍성스러운 교환의 장소, 뭐 기쁨의 장소가 사라졌다의 의미로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하고 내용하고 연결해서 된다면. 네. 네. 또 뭐 교수님, 저도 화장 질문이 있는데, 네네. 제가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호남의 간혹 얘기나 조합의 빈 얘기를 하는 것이랑 이제 술을 다 마시고 절뚝거리면서 가는 모습이랑을 봤을 때는 그 화자가 농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에 있는 화자에서는 서울에 살지만 고향에 찾아온 사람이라고 해서 그 서울을 그리워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자가 농민인 것인지 아니면은 도시로 이주해서 일을 하다가 잠깐 농촌으로 내려와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는 사람인지도 좀 헷갈렸고, 그리고 만약에 책에 있는 것처럼 서울에 살다가 고향에서 찾아온 것이라면 그 서울에서 노동자로 사는 것도 좋지 않을 텐데 왜 그립다고 하는 건지, 뭐 농촌보다 서울이 낫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표현의 그 누구라는 화자의 표현은 이제 서울에 살지만 고향에 사는, 이거는 제시문만 가지고 작품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고요.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도 이런 일이 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반인 화자가 농촌에 살면서 마치 농민처럼 농민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처럼, 그런 노래처럼, 이 경우도 어찌됐건 작품 자체만 보면 그냥 농민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뭐 시인의 어떤 이 시인이 지금 과거에는 이 농촌에 살았지만 이 시를 쓸 당시에는 서울에서 시인이었거든요. 서울에서 거주를 했고, 이런 어떤 약간 뭐라 그러죠? 좀 표현론적인 시인의 삶
꼭 화자를 시인과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네, 그거에 연결해서 그 왼쪽의 마지막 행,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이 표현도 물론 화자가 그냥 농민이라면 뭐 서울이 그리워, 뭐 이렇게 그냥 나 서울 가고 싶어, 이렇게 어 그런 그 저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닌가. 농촌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도시에서는 이렇게 뭐 물건도 많이 들어오고 막 빌딩도 쓰고 뭐 좋아진다고 하니까 돈도 좀 뭐 공장 가서 돈도 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농민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마음, 마치 저것처럼요. 우리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그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그 가난과 빚 때문에 자신의 집이나 그 소작하던 땅을 버리고 만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그거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일부 성공한 사람. 거기 갔더니 뭐 땅도 없고 뭐 주인도 없더라. 내가 그냥 지은 만큼 먹고 살 수 있더라라고 하는 좋은 소식만 듣고 그걸로 보따리 싸고 떠나간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시대는 다르지만 유사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 여기 나오는 서울에 살았다는 이 표현은 작품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에서 서울에 살지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품에서 알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하면 이 1970년대 당시 도시는 산업화랑 공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농민들이 서울로 이주했을 때 더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거나 난수공의 난쟁이 가족들처럼. 그러면은 이 시적 화자가 만약에 서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다면 서울도 농촌처럼 만만치 않게 힘들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모르기 때문에 서울을 약간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서울에 살았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고향에 살고 있으면서 서울을 그리워하는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봐도 가능할까요? 네, 그거는 이제 자체만 봐도 보인다. 그냥 그 자체. 이게 서울이냐 아니냐 시인과 상관없이 보면 그렇게 보인다. 왜? 나도 농민이니까. 그들도 농민이고. 그러니까 이 절박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게 맞다. 그럼 만약에 어. 이 시가 시험에서 나온다면 약간 도시의 모습을 담고 있는 뭐 전문강의 삽을 싣고 이런 시들이랑 연관지어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뭐 제가 네, 비교비교하는 식으로.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네. 이거 봄이라는 작품이고요. 페이지는 418페이지. 봄이라는 시요. 네. 418쪽입니다. 네. 여기서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419페이지 밑에서 1, 2, 3 세 번째 구절에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 맞이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앞서서 시적 화자가 봄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지쳐 있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다,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봄이 너무 눈부셔서 빛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황홀한 마음에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근데 저는 오히려 황홀해서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한 이유가, 어쨌든 결국엔 맨 마지막 줄에 가까스로 두 팔 벌려 껴안아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라고 해서 결국 봄에 맞이하잖아요, 두 팔을 벌려서. 그래서 황홀해서 좀 더 일어나서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다가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좋을지.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쳐있는 것보다는 지쳐 있기도 하고, 사실은. 하지만 네네네. 생각이 좀 더 크다라고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쳐 있는 건 맞고, 근데 그 지쳐 있었던 이유는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황홀감이라고 말을 써서 조금 너무 얘가 센 또 용어이긴 한데 이제 믿기지 않아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기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믿기지 않는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바로 내가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막 주저앉을 수도 있고 멍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그 보험에서 추가로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간단한 해석과 관련된 건데요. 그 3행에서 6행까지,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은 봄이 이제 뻘밭 구석에 있다가 뭐 썩은 물 기웃거리다가 나자빠져 있다가 온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이제 겨울을 이기고 돌아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이제 겨울이 아니, 그러니까 봄이 겨울을 이기고 왔다에만 초점을 둬가지고 그 교재에서는 지금 419쪽에 이제 구절의 두 번째를 보면은 이제 봄이 빨리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러면 봄이 뭐 이기고 온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섭섭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헷갈렸는데 그냥 합쳐서 봄이 느리게 왔고 느리게 왔지만 어쨌든 겨울을 이기고 왔다. 그냥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이 경우는 이제 봄이라는 시의 3행부터 3, 4, 5, 6행까지의 이 의미하고 맨 네, 마지막 행에 이겼다라는 이 표현 이 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네네. 3행부터 6행까지의 내용을 제 교재에는 이제 섭섭하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뭐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일 수도 있고 봄이 실제로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자가 느끼는 이때 느꼈다. 왜 안 오는 거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믿고 있는 건 맞아요. 믿고 기다리는 건 맞는데 너무 안 오니까 그 사이에 놀다가 안 오는 거 아니야? 정말 이기고 오는 거 맞아?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오는 거 맞아라고 하는 마음을 이 화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실제로 봄이 이랬을 수도 있지만 요거를 섭섭하다고 제가 봤던 이유는 이거 안 했으면 빨리 왔을 텐데 이기는 건 맞는데 그럼 뭔가 고통을 겪고 뭔가 뚫고 오는 건 맞는데 그렇게만 왔으면 좀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이제 하도 기다리다 보니까 뭔가 좀 그 기다림의 믿음은 변치 않았으나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사랑해도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 주신 사랑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섭섭할 때도 있지 않나요? 서운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마음은 없다. 맞죠? 믿기는 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부모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내 마음대로 뭔가 안 해줬을 때 섭섭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좀 보시면 그래서 섭섭함이라고 표현을 했다. 진심은 아니고 이것도 화자가.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네, 너무 이해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제가 잘 설명했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네. 서정주 신부에서 이번에 신부로 갈까요? 신부 어디 있어요? 424. 네, 424쪽. 네, 식당에 서내려니까 혼옥제하고 제로 레벨에 앉아있는데 여기서 그 같은 연에 있는 매운제가 의미하는 상징적 바인 바는 이해를 했는데 왜 초록과 다홍색 제로 앉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이제 첫날에 신고 나서 무기영상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부터 계속 뭔가 어떤 이제 이런 문화, 무기홍상이라는 성어도 따로 있어서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무기홍상이 그 여인의 뭔가 젊음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는 성어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좀 찾아봤는데 저는 혼자 좀안 돼가지고 이 부분을 그 신부가 가진 어떤 영적인 아름다움 그 신랑을 기다린 것에 대한 뭐 전절지키 그런 거에 대한 한도 있지만 그 영적인 아름다운 걸 해석하는 것도 있어서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막 와닿진 않아서 이걸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운죄는 좀 이해가 되시고 초록죄와 다홍죄로 내려앉았다. 그럼 매운죄는 뭘까요? 저는 그 매운죄를 제가 처음 그냥 분석했을 네네. 때는 그 신부가 4, 50년을 기다려서 네네. 시간이 이제 만지니까 이제 그 제가 배워가지고 세상에 소멸했잖아요. 그걸 기다린 어떤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분위기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여인은 결혼을 했으면 남편을 이제 계속 섬겨야 되고 정절을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날 버리고 4, 50년 떠나갔어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남편이 기다렸던 4, 50년의 그 한이 이제 이렇게 매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적용성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초록색과 가운데 여기를 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그 시점이 좀 궁금했어요. 그러게요. 우리 420쪽의 해설 맨 마지막 줄에 이제 영적 이렇듯 이 시는 한 여인의 한 속에 담긴 숙명적 비극, 인생의 유한함과 허망함, 육체를 초월한 영적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해서 이제 이런 영적 존재 이런 표현이 좀 어렵다, 이해가 좀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매운죄와 초록죄와 다홍죄는 다 같은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표현을 이제 어찌됐건 매운죄는 좀 더 고통의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 보았고 초록죄와 다홍죄는 첫 줄에도 초록종아리 다홍치마가 나왔기 때문에 좀 여인의 형상, 여인이 입었던 어떤 모습을 똑같이 표현한 것, 다 한인 것 같아요. 여인의 한. 일단 그런 것 같고 표현은 다르게 했지만 결국 매운죄도 초록죄, 매운죄는 그냥 한의 어떤 표현이라고 우리가 응축된 거로 좀 보이고 초록죄와 다홍죄도 한인데 좀 더 이 여인 입장에서 여인을 특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단 표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설에 나오는 육체를 초월한 영적 존재, 말이 좀 너무 아름답게 또 표현하긴 했는데 이것도 어찌됐건 다 매운죄, 초록죄, 다홍죄를 다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육체를 초월했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그러면 이 영적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아름다운 게 아닌데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름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 남자가 나를 버리고 그것도 오해하고 떠나버렸으면 버리고 빨리 뭐 자기 삶을 살거나 그러니까 이때 아름다움은 지금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이런 전통적인 여인상에서는 지켜야 할 것, 숭고한 것.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지켜야 할 게 아닙니다. 그놈을 갖다가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이혼 소송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전통적인 정한의 사상,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좀 여기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런 표현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매운죄와 초록죄와 다홍죄는 모두 여인의 한이고 이 신부의 한이고 그것을 여기서는 아름답게 그려냈다. 왜냐하면 이제 비교급이잖아요. 또 남자하고의 비교급.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고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 반대의 아름다움.
이라고 그 정도로 해석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었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 들어갈 때 아마 두 번째 중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작품들을 제가 이제 수업 전에 분석을 했잖아요. 하면 그 어떤 작품은 기출이 되었는데도 분석해 드린 게 있어요. 이 교재 안에. 그랬을 때 이제 좀 기출 문제하고 시를 좀 매치해서 한번 풀어 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이제 첫 중과 둘째 주에 말씀드렸거든요.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왜냐면 기출 질문이 안 나와서. 네네. 그래서 지금은 지나갔고 저기 이제 소설 할 거잖아요. 소설, 현대 소설을 할 건데 현대 소설도 그 이제 본문 수업을 할 것이고 제가 여러분 공부할 것이고 분석도 일부 할 것이고 다 못해도 돼요. 시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소설은 분량이 또 많고 이제 구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너무 큰 부담 가지면 하기 싫어지니까 그 제가 뭐 10개 정도 뭐 몇 개 하더라도 그중에 좀 선택적으로 몇 개라도 해서 읽고 몇 개라도 분석해보자. 몇 개가 아니고 몇 개가 아니고 몇 개라도. 물론 다 하면 제일 좋죠. 제가 제일 기뻐하겠죠. 근데 제가 제일 기뻐하는 게 내가 뭐 선생님 기쁘게 하려고 공부하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제일 기뻐할 때가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제가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얻어갈 거니까. 근데 제가 활짝 웃고 기뻐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인 건 그건데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이렇게 일부 작품이라도 전문을 읽고 분석하시고요. 그리고 수업에서 한 작품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소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기출되었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작품은 제가 만약에 12편을 했다. 그럼 그중에 몇 편은 기출 작품을 해준 거야. 전문 분석을. 그런 경우라면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목록표도 드리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해당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한 후건 아니면 전이건 전에 먼저 보고 분석을 하시건 그 다음에 다시 보시건 또는 분석을 한 다음에 기출을 한번 보시고 기출을 풀어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출을 제가 보라는 말씀은 기출에 답을 내오세요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해주셨는데 기출을 보니까 분석을 하고 보니까 이런 의도로 문제를 내고 있는 건가? 또는 의도가 안 읽힐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토의를 하면 선생님 저는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물어봤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전 이런 의도로 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답을 내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내가 말하면 자꾸 부담 갖는 것 같아서 막 숙제처럼 그게 아니고 분석한 다음에 기출을 보고 한번 훑어보고 그냥 보는 겁니다. 보고 기출을 다시 한번 전문을 분석하고 다시 한번 기출을 보고 나서 어떤 느껴지는 궁금증이나 상념들 또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좋죠. 답을 꼭 내지 마세요. 막 멋있게 4줄짜리 답을 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과정의 경험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 더 부담을 드린 건가요? 이런 된장 소설 길고 읽기도 힘들고 지금 마음의 부담은 큰데 해당 기출문제까지 들여다보라니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뭔가 또 자극이 되거나 힌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풀어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답을 내오라는 거 아니고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좀 의도 또 기출되었던 문제의 제시문도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바라보고 그게 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지? 이런 생각과 과정을 좀 한번 겪어보시면 좀 더 다음 우리 이렇게 소설 들어간 후에 좀 알차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질문 뭐 또 받을게요. 네. 저도 질문. 네. 406조. 네, 우리가 물이 돼요. 할 때도 네. 이야기 나왔던 건데 네. 불타는 것에 네네. 대해서 좀 소개
이제 해석을 해야 하느냐. 근데 저희가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이 해석에 나와 있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석은 부정적인 것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제 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걸 그때 딱 봤을 때는 느낌이, 아, 그럼 불타는, 아니, 그러니까 수시된 뼈, 죄송해요. 수시된 뼈. 수시된 뼈는 부정적인 것이 이미 다 해소가 된 그런 문제라고 나와 있어서, 그럼 그 말만 보면 상당히 좀 중대적인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지향하는 바는 물로 만나가지고 넓은 하늘을 말하는 거고, 불과 같은 경우에는 그 물로 되고 싶지만 지금 현재 해당은 불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로 만나서 그런 부정적인 것을 해소하고 물로 만나서 그 지향 해소로 가자. 이제 이렇게 뭔가 해석이 돼 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수시된 뼈는 이미 이제 불탄 존재인데, 그리고 그 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은 뭔가 상당히 좀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 수가 없게끔 애매한 서술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이렇게 둘로 딱 나뉘면 좋은데, 이분법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로 나뉘면 딱 좋은데, 긍정인 건 다 긍정이고 부정인 건 부정이고. 근데 시도 그렇고 우리 현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몸에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는 뭐 자가 증식을 한답니다. 어찌됐건 살아요. 얘가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요 세포 하나가 나 혼자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고 싶죠. 이 세포는 살고 싶을 거야 아마.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살고 싶어 할 텐데. 자기 욕심만 부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죽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죠? 이상 증식을 하죠. 그게 뭐죠? 그게 암이야, 암. 세포가 비이상적. 세포는 지가 할 일 하다가 죽어요. 매일 수십억 개의 세포가 죽고 난답니다. 근데 어떤 세포가 난 안 죽고 싶다고. 그리고 막 이상 증식을 해. 그게 암이에요. 암세포야. 그래서 암세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숙주가 죽죠? 사람이 죽잖아요. 그 세포도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러면 정말 세포가 잘 사는 길은 뭘까? 세포가 잘 살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았다고 할까요? 말 이상한 말 해가지고 생물 시간도 아니고. 네, 맞아요. 살 만큼 살다가 욕심 부리지 말고 살 만큼 살다가 가지.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마 다른 세포하고 그러니까 세포가 나 혼자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얘도. 이 세포가 다른 세포와 서로 주고받고 이게 필요해. 그래야 얘가 더 오래, 자기 욕심만 부려서는 오래 생존을 못 한다는 거야, 세포. 이게 좀 얘가 좀 많이 보였지만. 그러니까 여기 표현도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화자가 지향하는 세상은 조화롭고 부드럽고 포용하고 따뜻하고 인간미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누가 누군가를 억압하지도 않고 이런 삶을 지향하는 목표 지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물로 갈 수 있느냐? 물이 궁극이 여기인데요. 그러니까 현실은 부정적이야. 현실이 부정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물이라는 게 이상적인 현실이, 이상적인 어떤 상태니까. 근데 현실은 부정적입니다, 지금. 그러면 절로 가려면 얘를 해소해야 돼. 부정적인 현실을.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긍정적인 방법을 가지고 부정적인 걸 해소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걸 가지고 부정적인 걸 해소할 수도 있다. 이게 그냥 긍정 부정이냐 이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물의 지향으로 가기 위해 가고 싶다는 건 현실이 부정적이라는 것이고 그 시대도 70년대예요. 60년대 말부터 계속 쉽게 말하면 시대는 독재 시대예요. 이것도. 그러면 현실은 억압적이고 부정적이야. 그럼 여기로 가려면 얘를 뚫고 가야 돼. 얘가 깨트려야 돼. 오케이? 근데 불은 쓰면 위험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은 부정적 의미예요. 근데 이 부정으로 부정적 현실을 깨트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게 참 모순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작품 말고 시대 현실하고 조금만 엮어보면 많은 시들이 이때 60년대, 70년대 나왔던 소설이나 시도 그렇게 비슷하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동엽 시인이나 김수영 시인이 했던 말처럼 혁명이 필요한 시대. 피를 불러야 된다는 거야. 근데 누군가를 해친다는 거. 피를 부른다는 건 누군가를 해쳐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쓰면 안 되는 거야, 보통 때는. 근데 너무 극악한 상황이야. 그럴 땐 피도 부를 수 있지 않느냐. 같은 연결선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한 게 나타나는 게 뭐냐? 불은 부정적이야. 맞아요. 펴버리니까. 물하고는 완전히 반대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그런 부정적인 불이 여기서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불은 부정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불이 희한하게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은 긍정, 불은 부정. 이렇게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이게 참 쉽지 않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근데 누군가는 반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관점을 가진 종교 철학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현실이 극악해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어땠습니까? 누군가는 혁명을 일으켜서 바꿔야 한다. 누군가는 어때요? 아니다. 온건하게 개조시킬 수 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온건하게.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었고 우리 일제시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진 않지만 계열이 똑같진 않지만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독립투쟁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찾아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피를 보더라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어때요? 교육을 통해서 그죠? 뭔가 우리가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의 관점은 다양한 이것만이 답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시인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로써 써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 시인은 써야 한다. 그럴 때 쓰게 되면 부정적인 건데 쓰면 희한하게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 부정이 해소되는 모순이 생기면서 물이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명제가 아니라 이분이 생각하시는 건 부정으로 부정을 이런 말 있잖아요. EJ라는 것도 있잖아.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이기려면 오랑캐를 동원해서 오랑캐를 제압하는 것처럼. 사실은 둘 다 부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얘를 제압하려면 이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갖다 쓰는 거지. 요렇게 의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 수치된 뼈는 네. 해소하는데 희생되는 희생도 있겠죠. 맞아요. 왜 여쭤봤냐면 네네. 물이 어쨌거나 물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아, 물이 네? 그 물이 되려는 건데 물이 되려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부정적인 세상, 생명력 없는 이런 억압된 세상에서 생명력 있는 본연의 세상으로 불이 되자는 게 아니고 불은 수단이다. 물로 가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뼈가 쓰다듬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쓰다듬는다는 건 포용이고 연민이에요. 근데 시인이 진짜 바라는 건 뭐야? 물이 그걸 한다는 거야. 물이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힘은 물에게 있어. 그런데 이렇게 불로 부정적인 수단으로 뭔가를 태워버렸잖아. 어쨌든 막 여기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태우고 이제 얘가
상처가 남거나 희생이 된 거야. 맞아요. 맞죠? 얘가 궁극적인 쓰다듬음은 아니야. 여기서 지금 근데 이거 좋은 지점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타고 나니까 중간 단계. 물이 원래 포용이고 쓰다듬는 원래 진정한 생명력인 존재인데 그 중간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이 불탄 숯도 아직은 아니야. 물이 아니고. 그죠? 그걸로 가야 되는 꼭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우리 과정 중요한 과정. 과정에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뭐냐면 엉망진창이야. 응. 그 불을 갖다 쓰는 거야. 불을 갖다 쓰면 희생도 발생하겠죠. 맞죠? 그럼 이 수치된 뼈도 희생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희생된 이것이 알아. 모두 뭐야? 이게 맞다는 거야.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이 뼈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물로 가는. 좀 과정으로 봐야 되거든. 그때 수단은 불이고 그때 나온 산출물이 뼈다. 불이 지나간 뒤에 남은 앙상한 이게 수치된 뼈라는 거잖아. 만약에 나무를 불이 확 휩쓸었다면 그 수치된 나무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이 시인의 생각이에요. 1번 극악한 현실, 2번 불을 쓴다, 3번 다 불탄다, 4번 잔재가 남는다, 5번 물의 세경. 그래서 이 수치된 뼈라는 것이 물 이전의 단계에서도 벌써 시작되고 있다. 부족하겠죠. 부분이. 그런 과정으로 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네. 그 불이라는 일종의 그런 통과 의례 같은 것들을 거쳐야만 진정으로 이제 평화나 뭐 안정된 그런 상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거를 뭐 이제 하나의 그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해 맞습니다. 주면 이 될까요? 시인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인이거나 다른 종교가거나 다른 정치가거나 철학가라면 이걸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더 기다려야 한다라든가. 뭔가 상처가 나거나 불타지 않는 형태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고려 말에서 그 변해하는 그런 장면들. 누군가는 그렇게 온건한 쪽에 섰고 누군가는 혁명파에 섰고 한 거죠. 그러나 이 시인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저 네, 작품 분석 관련해서 네, 그 분석 방법에 대해 좀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어나 구절 하나하나에 너무 선택해가지고 그 깊은 의미를 막 이렇게 탐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하다 보면은 문득 이제 정말 이 문화 평론가나 아니 한문 연구자와 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교육자 그런 간의 경계가 조금 다소 모호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를 잘 가동을 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과감히 좀 쳐낼 수도 있어야 하고 또 그 반대로 중요한 부분을 또 깊이 있게 해보고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자꾸 관계가 좀 모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바람직한 그런 분석을 잘 해내기 위해서 혹은 뭐 임용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런 문학 분석의 의미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한번 조언을 구해보고 싶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렇게 작품 분석 틀 안에다가 문서 작업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솔직히 되게 좀 오래 걸린다라고 느껴서 뭔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도 작품들을 다 열심히 분석하기 위해서 말로 하는 게 좀 편한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스터디원과 함께 그 구두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조금 대체를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초수생이다 보니까 아직 좀 감이 잘 안 잡혀서 그러는데 1년을 딱 놓고 봤을 때 이 네 개 국어 문학 영역을 그런 말투 작품들을 분석을 할 때 아무리 늦어도 몇 월 정도까지는 그 분석 작업이라는 걸 좀 끝내두는 게 좋을지 하반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조언을 구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많은 조언을 말씀하셨네요. 세 번째, 네, 좀 볼게요. 일단 제가 이게 기억력이 좀 딸려가지고 거꾸로 가볼까요? 세 번째 네네. 것이 네네. 네, 세 번째가 마지막 게, 그러니까 1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제가 하반기를 맞이하기 전에 이 말뚝 작품 4개 영역을 한 몇 월 정도까지는 늦어도 끝내두는 게 좋은지 좀 시기적으로 조금 조언을 구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말로 좀 설명하는 걸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글로 쓰는 것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분석 틀을 작성하기보다는 스터디움과 함께 말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좀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첫 번째로 드린 거는 이제 분석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교육자와 연구자 간의 그런 경계에 대한 모호함,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해소할 수 있고, 그럼에 따라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분석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네. 어려운 또 이야기네요. 쉽지 않은. 첫 번째는 경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내가 교사로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깊이와 뭐 전문 비평가 학자로서의 깊이와 그 경계가 있느냐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본인이 지금 메타인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어디까진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심한 것 같더라. 어디까진 해보니까 너무 표면만 간 것 같더라라는 느낌을 좀 느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냥 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더 하다 보면 일단 좀 더 하다 보면 그 언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하고 언제 조금 더 표면만 봐도 되는지가 판단이 좀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원래 경계가 또 뭐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작품들을 분석하다 보면 내가 좀 과도했구나 아니면 너무 무심했구나라는 걸 좀 스스로 느끼면서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것 일단 그렇게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표에 넣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과연 이것만이 효율적일까? 맞아요. 그것만이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린다면 반드시 표에 넣고 분석도 해보시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걸 빼뜨리지는 말자. 원래 초수나 이제 초기 하시는 분들은 꼭 다 분석하기를 제가 원하거든요. 그래야만 길러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렇긴 하지만 꼭 표에 넣고 분석은 하는 경험은 꾸준히 하셔라. 거기에 네네. 플러스 되는 것들은 조금 활용하셔도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혹시 네. 그 말로, 네, 말 끊어 죄송한데요. 네, 이제 말로 그럼 설명을 할 때 교수님께서 이제 제공하신 그 분석 틀의 그 각 구성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그냥 말로 한다는 식으로 하는 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그냥 쓰지 않는다는 그런 거에만 초점을 둬가지고 같은 내용을 그냥 말로 그냥 표현을 한다라는 식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분석을 조금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도 될지 예, 그러니까 저기 그걸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 사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시분석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말로 해도 좋고 써서 해도 좋고 눈으로만 봐도 좋고 간단하게 메모를 해도 좋고 누군가와 말로만 대화를 나누는 거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다만 그게 되려면 그게 되어서 진짜 능력을 우리 시험에 맞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다음에 시험에 합격할 만한 문학 이런 능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밑바탕은 내 손으로 직접 분석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주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해도 좋아요. 뭐 자습서를 보셔도 좋다.
다만 그게 안 된 상태로 내가 눈이 좀 떠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눈이 떠질 때까지는 조금 표에 그 넣다 보면 아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거를 좀 받은 어느 정도 그게 수백 편은 아닙니다. 수백 편 몇십 편 정도만 해도 몇십 편도 많다고 여길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모두는 아니어도 돼요. 저희가 한 5, 60편 정도 현대시를 분석해드린 것 같은데 그 모두는 아니어도 최소한 이거 최소한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다 다르니까 내가 좀 이게 감이 온다.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 느낌은 좀 받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병행하시는 거는 조금 괜찮을 것 같고 말로 설명하는 경우에도 뭐 답은 없어요. 표대로 하느냐 아니면 간단하게 작품 옆에 메모 같은 거 내가 읽어낸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 메모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타인에게 설명해도 좋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설명해도 좋고 그거는 어떤 뭐 결정된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제 말은 밑바탕 토대는 분석이다. 내 손으로 한 거. 내 머리로 내 손으로. 그 토대가 없이는 다른 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상 누각이다. 말로 설명해서 해봤지만 내가 잡설을 봤지만 남는 게 없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병행은 하되 우선순위는 적더라도 작품 분석이 표에 분석하는 거고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하 경험이 될 때까지 어려운 시도 해보고 쉬운 시도 해보고 답답한 것도 느껴보고 해소감도 느껴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쌓아가는 바탕 밑바탕을 조금 다지시면서 자유로운 방법을 좀 구사해도 괜찮다. 두 번째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제가 수업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내 영역인데 요게 시, 소설, 이게 고전 시가, 이게 고전 산문. 이러고 온다면 이게 3, 4, 5, 6월달.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쓰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3, 4, 5, 6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벌써 3월이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4월은 소설의 시대다. 소설의 시간. 그러면 그때 3월에 했던 요 현대시 바퀴를 굴려갑니다. 여기 작은 바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얘가 제일 큰 바퀴였는데, 시가. 그리고 4월은 소설이 가장 큰 바퀴. 그 다음에 4월이 지나면 고전시가 바퀴가 가장 큰 바퀴입니다. 그때 고전시가를 할 때 5월 달에 3월, 4월 현대시, 현대소설 작은 바퀴를 또 굴립니다. 조금씩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만 할 수 있게 되려면 분석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죠. 6월 달이 고전 산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 7월부터 문풀인데 이게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6월 달에 그럼 마지막 주에 공부한 작품 하고 한 주는 쉽니다. 한 주는 쉬고 두 주 후에 바로 문풀이 시작되는데 이런 생각들 하세요. 문제풀이 어떻게 해? 아직 내가 이제 마지막 고전 산문 작품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시는 게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7, 9월을 했고 이제 하여튼 7, 8월이라고 했지만 다시 7월 첫 주에 들어가면 또 현대 시만 할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또 이걸 우리가 발도록표에서 주기 집중 수업이라고 해요. 주기 집중 수업. 한 텀을 하고 몇 텀 걸은 다음에 다시 하는 거. 똑같은 순서예요. 또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6월 달에 큰 바퀴를 돌렸는데 그 바퀴가 완전히 안 끝난 거예요. 7월 달로 바로 넘어가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7월로 넘어오면 현대시 바퀴를 다시 굴릴 거예요. 크게. 문풀할 때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현대시 분석을 다시 공부할 거예요. 제가 또 강의해드리고 이제 문제하고 또 긴밀하게 결합시켜서 다시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3월 달에 했던 현대시 큰 바퀴를 굴리면서 조그만 바퀴를 굴려왔던 것을 7월 달에 다시 한번 현대시가 큰 조명을 받고 거기에 문제까지 연관시키고 실제적인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되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큰 바퀴는 현대시를 굴리되 작은 바퀴를 무슨 바퀴를 굴릴 수 있다? 고전산문 바퀴를 같이 굴려가는 거예요. 아직 미진한 거. 고전산문을 마지막에 끝냈으니까. 이렇게 굴려. 물론 이때 고전산문을 좀 더 크게 굴리고 그다음에 현대소설, 현대시, 고전시가 더 조금씩 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볼 수 있는 눈을 대신에 그러니까 이 3, 4, 5, 6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분석을 할 때 그냥 오롯이 빠져서 좀 표현도 해보고 아하 경험도 해보고 그런 거 왜 중요하냐 하면 7, 8월에 가면 다시 현대시에 빠질 거거든. 그때 현대시는 다시 굴리고 크게 굴리고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작은 바퀴를 굴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3월부터 6월까지 내가 투자했던 그 힘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시가 끝나면 한 2, 3주 할 거예요. 현대시를. 그러면 현대소설로 넘어갑니다. 그럼 현대소설이 또 큰 바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미 4월 달에 이렇게 경험했던 이 경험과 조금씩 굴려왔던 경험으로 현대시 끝난 다음에 7, 8월 문풀에서 또 굴리고 문제하고 연결시키고 그렇게 되면 또 작은 바퀴가 뭐예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바퀴를 작게 굴려갈 수 있게 된다. 이거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이게 좀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이신 분들은 더욱. 근데 이렇게 다 이걸 견디고 근데 이 견디는 게 하루 25시간 쓰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수험생과 똑같이 씁니다. 시간. 뭐 한 7-8시간 공부면 다 똑같아요. 다만 그러면서도 힘은 좀 든다고 느낄 수 있어요. 힘은 좀 더 들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하는 거 뭐 그냥 대충 작품 보고 넘어보다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넘어가는 게 뒤에가 수월해집니다. 뒤에가 정말 수월해져요. 이거 진짜입니다. 근데 대충 보고 잘 써보고 할 때는 편해. 효율적이야. 막 여러 개 작품하고 뭐 말로 설명하고 잘 써보고 쭉쭉 대충 넘어가면 앞에는 편해요. 작품 숫자도 많이 합니다. 근데 뒤로 가면 기억이 안 난다는 증언이 너무 많습니다. 앞에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많은 작품 보기로 애를 썼는데 뒤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럼 문풀 때 가서 모의고사 때 가서 이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유가 있다. 다 제가 무리하게 좀 요구하는 부분인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또 처음이시라 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래서 언제까지라는 건 꼭 없고요. 그냥 시험 볼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모의고사는 이렇게 영역별로 나누지 않고 모의고사기 때문에 우리 시험하고 똑같은 형태로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그럼 그 안에는 한 번 1회 문제에 현대시도 있고 고전시가 있고 고전산문도 있고 고전소설도 있고 맞죠? 그러면 이 모의고사 때 이제 그동안 두 텀을 반복 사실은 두 텀보다는 제 생각은 세 텀을 반복하는 거야 우리가. 1, 2월 달에 문학사 하면서 한 주씩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 제가 강의를 짠 이유예요. 그렇게 한 번 한 거야 맛보기로. 3, 4, 5, 6월에 또 한 번 한 거죠. 그 다음에 7, 8 또는 7, 8, 9월에 또 한 번 한 거야. 3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3번. 방법도 알려드리고 분석도 해드리고 여러분이 그 방법대로 작품 분석 해보고 3번. 그리고 모의고사 때 가면 이제 그거를 다시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정리하는. 그래서 꼭 언제까지는 없고요. 최소 8월 또는 9월까지가 1월 달부터 돌았다면 3번을 반복하게 되는 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9월, 아니 뭐 최대 9월까지 우리는 문학작품 분석을 꾸준히 끊임없이 해나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좀 되셨을까요? 네네, 이해 너무 잘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뭐 또 질문?
뭐 어떤 것도 좋아요. 작품 질문 좋고 그냥 뭐 여러분 이런 뭐 방법에 대한 질문도 좋고 집에 쌀이 떨어졌다 질문 뭐 이런 얘기. 하나. 네네네네. 그 우리가 무리대여인데요. 아 네네. 여기 3년에서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어,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다. 그 부분을 408쪽에 있는 이해와 감상에서는 그 쓰다듬고 있나니라는 말은 달래준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들도 내 신세가 되겠구나 하는 연민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달래주는 것이기도 하고 연민의 표현이기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뭐 이해와 감상을 쓴 전문가의 그냥 견해이고요. 우리가 여기 해설에 나온 거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어떤 것도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포용하고 쓰다듬는다는 의미도 가능하고 연민의 의미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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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뭐 질문 이제 없으실까요? 됐죠?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어,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제안. 다음 주 저희가 이제 선거가 수요일 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우리가 국교론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사전 질문 하는 걸로 이제 바꿨는데 다음 주 우리 금요일 날 소설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계속 하시는 말씀들 그 걱정과 두려움과 뭔가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할 거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금요일 날 공부는 공부대로 다 하시고 줌으로 만납시다. 줌으로 똑같은 시간에 만나죠. 시간은 똑같이. 9시 반에 저랑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겁니다. 9시 반에 줌으로 제가 줌 주소를 보내드릴 거예요. 미리. 그럼 그때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조는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조별로 스터디는 뭐 하시잖아요. 우리가 오전에 와서 하듯이. 그러니까 뭐 8시 반이면 똑같이 8시 반 의논하셔가지고 다른 날짜에 만나셔도 돼요. 시간을 제가 그 시간은 안 정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와서 하는 것을 그대로 줌으로 회의로 옮겨간다. 8시 반에 우리 조는 만나서 뭐 30분이나 이 정도 대화 나누고 9시 반에 제가 열어놓은 줌 회의로 들어오시면 돼요. 똑같아요. 요 장소만 바뀌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따로 다른 시간을 내서 스터디를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의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하고는 다음 주 금요일 날 9시 반에 제가 줌 주소를 보내드리고 줌으로 이 연습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해보고 부담이 좀 줄 거예요. 부담이 좀 줄 겁니다. 지금 부담이 되게 많다고 또 하셨고 소설로 넘어가니까 이게 얼마큼 될지 얼마큼 분석이 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으실 텐데 일단 이 직접적인 공간에서 느끼는 약간 부담감이 있거든요. 우리 여기 붕어빵님, 교무실 라이프님, 송채우님도 다음 주 금요일은 9시 반에 제가 줌 주소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대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네네. 네. 채연님은 원래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아침에 몸이 안 좋았다가 또 안 맞아요. 괜찮아져가지고. 맞아요. 한 달 동안 이거 엄청 스트레스야. 이거 와서 아니 좋은데 막 얘기 나누고 막 어떤 시간에 또 제약을 받아야 하면 4주 동안 정말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 4월 첫 주 들어가는 뭐 이번 주가 들어가긴 했지만 다음 주에 줌으로 만나서 한번 그 경험도 한번 해보. 그러니까 각자 모여서 8시 반에 만날지 그 사전 스터디 아니면 하여튼 의논을 그건 하시고 저는 9시 반에 개설해서 여러분 같이 만나서 한번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느낌일지 한번 경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